AI 혹시 그냥 업무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뭐랄까, 두 번째 뇌나 지능형 협력자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AI를 좀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미소라는 기업의 내부 AI 활용 경험 자료랑요, 또 여러 업계 리더들의 통찰, 그리고 최신 기술 동향까지 쭉 보면서 AI가 실제 업무랑 기업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AI 좋다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나 또 반대로 두려움 이런 걸 넘어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 목표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AI를 보는 관점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 자동화 도구 뭐 이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인간하고 AI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른바 공동지능, 영어로는 코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아니면 듀얼 브레인 같은 개념이 뜨고 있어요. 듀얼 브레인이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냥 정보 검색기가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파트너처럼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AI한테 어떤 질문을 잘 던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관련해서 슈퍼 에이전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슈퍼 에이전시요? 네. AI가 인간의 역량을 확 증폭시켜서 생산성이든 창의성이든 이걸 극대화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조직이 더 유연해져야 하고 필요하면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긴 뭐 기술 발전 속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그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2023년부터 모델 수도 그렇고 크기나 학습 데이터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맥킨지 조사를 보니까요. 경영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현업 직원들, 특히 그 밀레니얼 세대 있잖아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이분들이 생성형 AI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나 곧 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현장의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네요. 네. 그런 실제 변화를 아까 말씀드린 미소라는 기업 사례에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기는 내부적으로 AI를 먼저 써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제안서 쓰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던가 코드 개발 생산성은 50% 이상 높였다던가 50%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미소는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검증한다. 약간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냥 기술 도입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업무에 써보면서 효과를 직접 보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실증적인 경험 자체가 중요한 자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직접 부딪혀봤다는 거네요. 그럼 그 글로벌 테크 기업 리더들 생각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뭐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AI가 코딩 같은 특정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 대체 쪽으로요? 네. 근데 또 젠슨 왕이나 나델라, 순다 피차이 같은 리더들은 AI를 약간 협력자나 팀원으로 보는 거죠. 인간과의 협업. 이걸 더 강조하고요. 협력자. 네. 샘 알트먼은 또 AI가 기존 역할을 가져가면 인간은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찾는 쪽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IBM의 크리시나는 생산성 향상, 애플의 팀 쿡은 사용자 경험 혁신이랑 책임감 있는 도입.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역할 변환이 있겠지만 결국 AI랑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순 대체보다는 협업, 그리고 역할 재정의, 여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미소의 행보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내부에서 실험하고 적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모아서 제조업에 딱 맞는 DX AI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제조업 특화요? 네. 그냥 AI 기능만 주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라는 특정 분야 지식이랑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녹여낸 거죠. 이게 차별점이에요. 예를 들면 온콜로지 기반 레그 챗봇. 이건 외부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답변을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DX AI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면 특정 법규,
뭐 소방법 전문 챗봇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 경험 기반 솔루션의 좋은 예시죠.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다 쉬웠을 것 같진 않아요. 도입할 게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AI의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것도 파악해야 했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랑 어떻게 통합할 건지, 또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장벽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미소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AI 전담 조직, 그러니까 COE라고 하죠. 센터 오브 엑설런스. 이걸 중심으로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좀 투명하게 공유하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신뢰를 만들었다고 해요. 보안 걱정에 대해서는 로컬 LLM 테스트 같은 기술적인 대안도 찾아봤고요. 아하, 소통하고 작은 성공을 계속 보여주는 거군요. 결국 AI를 잘 쓰려면 어떻게 질문하고 지시하느냐, 다시 말해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미소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노하우로 좀 쌓았을까요? 네, 맞아요. 미소는 그 프롬프트의 명확한 역할, 롤,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 정보, 컨텍스트, 달성해야 할 목표, 태스크, 마지막으로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 포맷까지 딱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역할, 배경, 목표, 형식.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는 고객 산업 전문가이자 DX 전략가로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고객에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안서를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줘. 처럼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야, 정말 구체적이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AI 시대를 잘 헤쳐나가려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두뇌 확장 파트너로 여기는 관점의 전환, 이게 먼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소 사례처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직접 부딪혀보고 실험하고 배우면서 우리만의 활용법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일을 떠넘기는 걸 넘어서 우리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증강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당신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AI가 당신의 두 번째 뇌 혹은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업무나 학습 분야에서 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의식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잠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